보려면 첫 번째 체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물소리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기 집 옆에 뭐 거처하는 곳에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물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소리로 들리더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물이지만 결국 객관적인 소리지만 사람이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체험은 밤과 낮에 강을 여러 번 건너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낮에 강을 건널 때는 주로 눈이 즉 시각적으로 현혹이 되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밤에 건널 때는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귀 즉 청각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의 이야기라는 건, 이 우라는 건 전설상의 중국의 임금이 되겠고요. 하나라를 세운 임금. 우임금의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이런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설득력을 갖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설득력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등장한 인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깨달음은 당연히 뭐예요? 외물. 그렇죠? 바깥 사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또한 더 확대시켜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뭐 자신 있게 일을 해낼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결국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사물이 달라진다 하는 얘기는 고전의 수필문화, 고전 글 속에 굉장히 많은 주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문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나의 거처는 산중에 있었는데 바로 문 앞에 큰 시내가 있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큰 비가 한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마냥 전차와 기마는 뭐 타는 말이 되겠죠. 대포와 북소리를 듣게 되어 그것이 이미 귀에 젖어 버렸다. 자, 뭐요? 그 시냇가에 살다 보니까 그 홍수가 나게 됐을 때, 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 혹은 홍수가 났을 때 그 큰 물소리가 이미 내 귀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옛날에 문을 닫고 누운 채 그 소리들을 구분해 본 적이 있었다. 깊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소리, 분위기 있죠? 이것은 듣는 사람이 청아한 까닭이요. 청아하다는 건 맑을 청이죠. 아는 뭐예요? 우아할 아입니다. 그렇다면 맑고 아름답다라는 청아하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맑고 그 다음에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아한 까닭이며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 물소리를 들을 때 아우 시끄러워라고 될 때는 듣는 사람이 흥분한 까닭이며 뭇 개구리들이 다투어 경쟁하는 거죠. 우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교만하다. 교만할 교자에 게으를 만자인데요. 교만한 까닭이며 수많은 축의 격한 가락인 듯한 소리. 축이라는 건 여기선 악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현악기가 되는데요. 13줄로 이루어져 있는 악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듣는 사람이 노한 까닭이다. 그리고 우르릉 쾅쾅 하는 천둥과 벼락 같은 소리는 듣는 사람이 놀란 까닭이고 찬물이 보글보글 끓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이 운치 있는 성격인 까닭이고 운치라는 건 뭔지 알죠? 그렇죠. 분위기 있는, 뭐 운치 있는, 분위기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고상한 풍치다 이런 뜻입니다. 고상하다, 풍치가 있다. 자, 왜 그러냐면 고상할 운자에다가 풍치 치자를 사용했거든요. 그죠? 고상하고 우아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검은고가 궁우에 맞는 듯한 소리는 검은고가 궁우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궁상각치우 해가지고 음계입니다. 고전 음악의 음계. 검은고가 이런 음계에 맞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이 슬픈 까닭이고 종이창에 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자, 이런 거 어떻게 다 생각해내셨을까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물소리를 굉장히 많은 가지수로 구분을 하시고 그것이 인간의 감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인간의 감정하고 그 물소리하고는 굉장히 잘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은 이게 왜 의심이 될까? 이게 왜 운치가 될까? 뭐 이런 의심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거니까요. 왜? 마음이라는 건 주관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올바른 소리가 아니라 다만 자기 흉중에 품고 있는 뜻대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중요한 건 무슨 얘기예요? 물소리가 중요한 거. 내 집 앞에 큰 시내가 있어서 그 물소리를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흉중에 품고 있는 뜻, 바로
마음에 따라서 물소리가 달리 들리는 것이다. 자, 물소리는 객관적 사물이지만 객관적 사물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부터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체험을 통해서 다 얘기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사실 뒷부분 빼고 이 부분만 읽어도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뒤에 더 많은 글을 쓴 것은 좀 더 또 구체적인 체험, 또 인용을 통해서 이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 깨달음을 더욱더 깊이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물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은 마음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 내가 아직 요동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 무렵 바야흐로라는 것은 지금 막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한창 또는 지금 바로 이런 뜻인데요. 바로 지금 막 지금 한창 지금 바로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자, 바야흐로 지금 바로 한여름의 뙤약볕 밑을 지측 지측이라는 건 뭐예요? 지쳐서 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죠? 힘이 없어서 다리를 끌면서 억지로 걷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 되겠죠. 뙤약볕 밑. 선생님이 뙤약볕이라는 걸 이렇게 또 벽돌색으로 칠해놓은 이유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낮이다라는 얘기예요. 낮. 그죠? 낮의 상황, 낮의 강 건너기입니다. 자, 호련히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아 붉은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서 끝을 볼 수 없었다. 아마 천리 밖에서 폭우로 홍수가 났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을 건널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기에 나는 그들이 모두 하늘을 향하여 묵도를 올리고 있으려니 생각했었다. 자, 묵도라는 건 뭐예요? 그죠? 입으로 중얼거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묵도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자, 뙤약볕 밑에 배를 타고 건너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나 있는 상태였다.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새로운 깨달음이죠.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그때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소.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탕탕이 돌아가는 탕탕이라는 것은 요건 물이 굉장히 세찬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쓸어버릴 탕자거든요. 탕자가. 그래서 여기서는 물살이 매우 거세게 흐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거세게 돌아 흐르는 물을 보면 굼실거린다라는 건 물살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으르렁거리는 물결에 몸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가 일면서 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살이 이렇게 세차게 일면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이 물살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붕 위로 바이킹 그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붕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현기증이나 그래서 물에 빠질 것 같아. 그 얼굴을 젖힌 것은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숫째 물을 피하여 보지 않기 위함이다. 숫째 숫째는 아이겠죠. 아이의 물을 피하여 보지 않기 위함이었다. 사실 어느 겨울에 그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려. 자, 선생님 여기 물을 피하여 보지 않기 위함. 자, 여기다 왜 이렇게 또 표시를 해 놓았을까요? 자, 보지 않는다. 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건 뭐예요? 보다라는 것은 시각이죠. 결국은 낮이라는 시간대 뙤약볕 밑에서의 강 건너기는 시각, 눈에 의해서 현혹되기 쉽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죠? 체험입니다. 역시. 자, 여기 체험 부분은 자, 낮의 도강은 위험하여 물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는 눈, 시각이라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그건 그렇고 그 위험이 이와 같은데도 이상스럽게 물이 성나 우러대진 않았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요동의 들이 넓고 평평해서 물이 크게 성나 우러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물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서 나온 오해인 것이다. 요하가 어찌하여 울지 않았을 것인가? 그건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뭐로 넘어갑니까? 밤으로 넘어갑니다. 낮에는 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한 곳을 보고 있는 눈에만 온 정신이 팔려 오히려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해야만 할 판에 무슨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젠 전과 반대로 밤중에 물을 건너니 눈엔 위험한 광경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귀로만 위험한 느낌이 쏠려 귀로 듣는 것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알겠죠? 낮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 때문에, 그죠? 밤중에는 귀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자,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느끼셨어요? 그래 놓고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자, 도를 알았도다.
자,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는 이제야 깨달음을 얻었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자는 귀와 눈이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아져서 큰 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낮에는 뭐예요? 귀가 전혀 실제 그 물의 소리는 그대로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밤이 되면 눈, 그 사물은 낮의 사물하고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각적으로 나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낮에 눈으로 보는 것을 제거할 수도 있고 밤에 귀로 듣는 것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 사물은 그대로인데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건 무섭고 어떤 건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 뭐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 감각적인 것, 귀와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밤의 도강 체험과 함께 밤의 도강 체험, 뭐 대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꾸를 이루면서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보는 것, 밤에는 듣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한다. 하지만 결국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눈과 귀에 보고 듣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깨달음으로 연결시키고 계셨고요. 자, 마지막. 이제까지 나를 시중해 주던 마부가 말한테 발을 밟혔기 때문에 그를 뒷수레에 실어놓고 이젠 내 손수 고삐를 붙들고 강 위에 떠 안장 위에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모아 앉았는데 한번 말에서 떨어지면 곧 물인 것이다. 거기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물로 땅을 삶고 물로 옷을 삶고 물로 몸을 삶고 물로 성정을 삼을 것이리라. 성정이라는 건 뭐 쉽게 생각하시면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본성.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물로 옷을, 물로 몸을, 물로 성정, 내 본성까지 삼는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물이 돼버리고 말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먹기, 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말 안장에 딱 올라타가지고 가면 두려워, 빠질까 두려워. 하지만 빠지면 그냥 내가 물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의 판단이 한번 내려지자 내 귓속에선 강물 소리가 마침내 그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넜는데도 두려움이 없고 태어날 수 있어. 자, 마음먹기에 따라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태어날 수 있어서 마치 방 안의 의자 위에서 좌와 앉거나 누워있는 것과 누워서 기거하는 것과 같았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그 깨달음에 대한 실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내가 다 잡아 먹으니까 어떻게 됐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태어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깨달음. 그 다음에 이 글이 그게 바로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깨달음이 있고 난 후에 그 깨달음을 확대해서 삶의 의미를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또 체험으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실천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글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건 참 많죠. 두 가지로 선생님은 크게 나눴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었던 물소리 여러 가지를 생각한 거 첫 번째 체험, 낮에 강 건너기 두 번째 체험, 밤에 강 건너기 세 번째 체험, 깨달음 얻고 물론 여기서도 물론 깨달음이 있었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또 다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의 실천의 체험 이렇게 네 가지의 체험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강 건너기가 두려움이 없고 편안하더라 뭐 그 얘기가 되겠고요. 다시 옛적의 우가 아까 얘기했죠. 전설상의 왕 강을 건너는데 누런 용이 배를 등으로 져서 지극히 위험했다. 자, 누런 용이라는 건 뭔지 알겠죠? 그 파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배를 등으로 져서 지극히 위험했다. 그러나 생사의 판단이 일단 마음속에 정해지자 용이거나 지렁이거나 혹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아무런 관계될 바가 없었다 한다. 소리와 빛은 모두 외물이다. 소리와 빛은 모두 바깥에 있는 사물일 뿐이다. 이 외물이 항상 사람의 이목에 누가 되어 눈과 귀와 눈에 누가 되어 보고 듣는 기능을 마비시켜버린다. 그것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강물보다 훨씬 더 험하고 위태한 인생의 길을 건너갈 적에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치명적인 병이 될 것인가. 자, 뭐예요? 확대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는 여기서 설득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등장했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물, 즉 물이라는 외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이라는 외물에 대해서 체험을 주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외물을 더욱더 확대시키면 우리의 위태한 인생도 결국은 외물, 바깥의 사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위태한 인생이라는 것이 이목 감각기관에 또 해가 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오히려 실제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두려움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보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이목에 누가 되는 외물을 인생에 결부시켜 확대시켜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주제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은 결국 마음먹기 때문인데 내가 이 같은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낮에 강 건널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물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또 밤에 강을 건너니까 사람들이 소리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 그 물은 소리도 나고 두렵게 그 물결이 치고 있는 것은 똑같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듣지 못하고 어떤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깨달았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눈과 귀에 보이고 보고 듣는 것을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천해 봤지요. 말 안장에서 밤에 물을 건너는데 마음을 편하게 먹었더니 까짓거 죽고 말지 뭐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었더니만 물이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왜 바깥에 있는 사물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정리가 됐죠? 그래서 체험1은 그 집 앞에 흐르는 시냇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마음에 따른 심리에 따른 다른 판단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체험 두 번째, 밤과 낮의 강 건너기, 그것을 통한 깨달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